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NCS 의사소통 능력 함께 수업을 진행해 나갈 김승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NCS 의사소통 능력 정말 모든 기관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어렵습니다. 점수가 빨리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어를 지금까지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험 독해로 넘어오면 뭔가 내가 지금까지 자신 있던 국어와는 다르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은 시험 독해에 익숙하지 않아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독해를 중점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분명히 나의 어떤 문해력에 구멍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테고요. 그 구멍이 정확하게 메워지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의 오답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만나게 되신다는 겁니다. 자, 이 강의는 정말 기초부터 탄탄하게 여러분들의 문해력을 좀 키워나가는 단계부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런 수업을 진행했던 많은 친구들은요, 처음에 그 구멍을 메워나가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3개월 정도 같이 공부하는데, 나중에는 처음에 50점 정도 받던 친구가 90점까지 실력이 향상되는 경우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렇게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함께 열심히 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강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첫 번째 챕터 피셋형의 유형 이해를 하고 문제풀이 전략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독해 연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는 강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 피셋 유형들을 보시게 되시면요. 뭐 피셋 유형이든 필율형이든 크게 이 두 가지의 형태의 문제 유형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읽고 이해하는 영역인 독해 영역을 만나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외워서 풀어야 되는 어휘와 그리고 문법 영역들로 나누어진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세부적인 유형들도 굉장히 다양하기는 합니다. 그죠? 그리고 풀이 시간들도 우리는 평균적으로 1분 정도를 할애하셔야 되겠지만 사실은 어떤 식으로 지문이 구성되어 있는지, 문제 유형은 어떠한지, 그리고 또 선지를 얼마만큼 난도 높게 좀 만들어 놨는지에 따라서 문제 풀이 시간은 얼마든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내가 이 문제 유형을 좀 제대로 이해해야겠구나 라는 부분입니다. 문제 유형을 잘 이해하면 이렇게 1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 보이실 거고요. 그렇게 풀지 못하는 좀 어려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유형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NCS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경우는 난이도에 따른 배점이 따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 유형을 이해하시고 나에게 조금 더 쉽고 그리고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부터 풀어나가시는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문제 유형별로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 중에서도 꼭 1분 이내에 풀어야 되는 문제 유형들부터 습득을 해 나가실 겁니다. 이렇게 유형들을 좀 잘 이해하신 다음에 내가 풀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중에서도 웬만하면 어휘나 문법 같은 그런 유형들은 여러분들이 절대 1분을 넘어가지 않도록 푸시는 것들을 규칙으로 정해놓고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어휘어법 같은 경우는 암기형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고 이해하려고 해도 사실은 답이 골라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시간 줄이시고 제대로 읽을수록 정답률이 높아지는 독해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시간을 들이시고 힘을 실으시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들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독해 연습은요. 1일 3독해입니다. 저희 독해 연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독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으면서 이해하면 정답률이 높아지는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문제 풀고서 맞았다 라고 하고 사실은 애매하게 독해했던 것들, 약간은 찍었던 것들 그냥 넘어가시다 보시면 사실 같은 유형의 문제들도 다음에는 틀릴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 그 부분이 독해 실력으로 푼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독해는 철저하게 독해 실력 자체가 기본기가 되어야 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의 어떤 유형을 이해하고 스킬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독해 실력을 먼저 길러주시는 작업들을 좀 지루하시더라도 꾸준히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연습하시느냐? 우선은요. 우리가 독해를 좀 하려고 하는 목적은 시험 독해에 나오는 글의 구조를 익숙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뭐 다른 어떤 책들을 많이 읽는다기보다는 우선은 시험에 최적화되어 있는 우리가 공부했던 지문들을 가지고 독해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어휘부터 찾아주십시오.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내가 잘 몰라서 이해가 안 됐던 어휘들, 문맥 안에서도 파악할 수 없는 어휘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꼭 체크해 두시고 사전 찾아가시고 예문 보시면서 어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장 독해입니다. 자, 이 어휘들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이 되죠. 그래서 그 문장에서 필수적인 성분들이요. 주어와 서술어 그 외의 필수적인 정보들만 내가 정확하게 읽어내는 문장 독해 연습들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문맥 독해입니다. 이런 문장들이 모이면 하나의 문맥이 형성이 되는데 사실은 이 문맥 속에서 문장의 내용들을 추론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간 의미 관계들을 파악하시면서 도대체 이 글이 지금 함의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문단 독해입니다. 자, 이 문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문단이라고 하는 덩어리를 만들죠. 자, 그러면 그 문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엔터를 치기 전까지의 한 글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화제가 하나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문단에서 가장 말하고 싶은 핵심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화제, 핵심 문장, 그리고 핵심 내용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문단 독해를 하셔야 하겠고요. 그 문단과 문단들이 다 모여 있을 때 그 안에서 어떤 문단들이 상위의 문단인지 하위의 문단인지 아니면 나란히 이렇게 이어져 있는 구조의 문단인지 이런 구조, 위계를 파악할 수도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문단들이 모여서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줘야 하는 것은 글 독해입니다. 글 독해에서는 이 글의 종류, 그리고 또 문단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단, 그리고 그 중요한 문단들이 어떤 위계 속에서 중요한 문단이 됐는지 최종적으로는 그 중요한 문단들을 모아서 어떤 최종적인 주제가 지금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인지까지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글 독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단계들은요, 여러분 혼자 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모듈형 문제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는 겁니다. 모듈형들은 굉장히 다양한 여러분들이 업무상에서 사용하시게 되는 실용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보도자료, 보고서, 공문서, 기한서, 지출결의서, 회의록, 그러면 법규, 네,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상당히 생소하게 느껴지는 그런 문서들이고요. 형식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방법을 몰라서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요즘에는요, 이 피셋형과 모듈형이 합쳐져서 이제 피듈형 문제들이 기관마다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피듈형 같은 경우는 그 기관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들이 있을 때 훨씬 더 수월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피듈형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주셔야 하냐면 평소에 내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의 보도자료들, 그리고 또 수의 계약서들요, 그리고 또 안내 공고문이나 그 사업에 대한 소개 자료 같은 것들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좀 꾸준하게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왔던 그 기관만의 어떤 전문 용어들도 내가 공부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그런 다양한 실용 문서들의 유형과 그리고 문장 서술 방식 같은 것에도 익숙해지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기관의 어떤 이슈들과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들을 쌓아 놓으신다 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모듈형, 피듈형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형식적인 부분에서 이런 모듈형, 피듈형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 보다 보니까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도 발문과는 상관없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데이터들이 주어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내가 이게 발문과 지금 대조해서 봤을 때 필요한 데이터인지 불필요한 데이터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꾸준하게 해보시는 것도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휘어법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좀 풀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어휘어법은요, 여기에 제가 써놨듯이 표준어, 한글맞춤법, 로마자 표기법, 그리고 어휘관계 사자성어, 뭐 정말 너무 광범위한 곳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그리고 사실 이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되게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좀 버겁게 느껴지실 수가 있으세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휘어법에 너무 많은 시간 동안 부담을 가지시거나 많은 비중을 할애해서 공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한국어 능력 평가 따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시긴 하셔야 되겠지만 내가 NCS 의사소통 능력을 위해서 어휘어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은 앞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독해보다는요, 훨씬 더 좀 공부하는 분량들을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 출제 비중 자체가 20%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능력 문제가 20문제 나온다 그랬을 때 이 어휘어법이 차지하는 문제의 비중은 뭐 두세 문제 정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세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방대한 어휘어법을 다 공부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읽어서 정답률이 높일 수 있는 독해에 조금 더 선택과 집중하시고요. 어휘어법은 감을 잃지 않을 정도로 문제를 푸시면서 그렇게 문제들에서 내가 잘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노트에다가 정리하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이해하시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독해 연습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의 독해 연습 첫 번째 파트이고요. 어휘 찾기 파트입니다. 자, 글을 읽기 위해서는 어휘부터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휘는 득점 차이의 아주 1차적인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지문에서 나오는 어휘와 선지에서 나오는 어휘가 100% 일치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어휘의 어떤 관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선지를 왜곡해서 해석하게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계속해서 검증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앞서서 제가 1일 3독해 연습하시라 라고 말씀드린 부분에서도 언급드렸지만 하나의 지문을 읽으시고 독해 연습하실 때 우선 어휘부터 보십시오. 네. 보시면서 혹시라도 내가 잘 맥락 안에서도 파악이 되지 않는 어휘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서 네, 여러분들이 이 한자어 중에서 잘 모르시는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여기 이 어휘가 그렇게 어려운 어휘들은 아닌데요. 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지금 뭐 2개 정도 모른다. 네, 전혀 맥락 안에서도 모를 것 같다. 라는 어휘들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어휘력 공부를 좀 남들보다 열심히 하셔야 되는 정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 중에서 정말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 저는 본의 정도? 요거 하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의는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치 기준이 되는 어떤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정도 아니고 다른 것들 모르신다 라고 한다면 정말 꾸준하게 어휘력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독해 연습 파트에서 좀 어휘를 뚫어놨어요. 네, 여기에 여러분들이 적절한 어휘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시다 보시면 이제 어휘력도 늘고요. 그리고 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의어들에 대한 부분들도 더 많이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휘는 그냥 하나의 문장에서 찾으시기보다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맥락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어휘를 찾을 수 있게끔 훈련하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최근 탐라공원에서는 공중화장실에 비치된 휴지를 모호하게 사용하거나 몰래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몰래 가져가는 경우하고 비슷하게 5월로 묶일 수 있는 용어가 들어갈 테니 좋은 말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사용을 적절하게 못하고 과도하게 하거나, 그죠? 또는 무분별하게 한다. 이런 어휘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공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용자들의 요청과 무엇을 고려하여서 휴지를 뭐 한 것일까요? 네. 이용자들의 요청도 있었을 거고요. 사실은 이런 공공장소에다가 휴지를 비치한다라고 한다면 편의를 고려를 한 부분이겠죠? 이것을 고려하여서 휴지를 어떻게 했죠? 네. 휴지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죠? 이 준비라는 말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위에 보시면 비치된 휴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비치라는 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준비하고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비치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이제 또 비슷하게 생각나는 말 중에서 배치라는 말이 있을 텐데요. 이 배치라고 하는 어휘는 결론적으로 여기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 배치 같은 경우는 좀 조직해서 그것을 어떤 적재적소에다가 나누는 것, 배열하고 나누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어떤 가구를 배치하다, 그죠? 그리고 어떤 인력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다라는 말로 많이 씁니다. 그죠? 조직하고 배열하고 나누는 것.
가까운 의미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쓰인 비치 같은 경우는 정말로 눈에 보이는 물건을 어떤 위치에다가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적절한 건 비치가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과 무엇 때문에 오히려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인식 그리고 무엇 때문일까요? 인식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위에 있는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몰래 가져가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행동에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냐면 인식과 말 그대로 행동 때문에 잘못된 행동이겠죠. 또는 어떤 게 들어갈 수 있냐면 또 과도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남용했다라는 이런 말들도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남용 때문에 오히려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원 측은 화장실에 무슨 문구를 붙여 이용자들의 인식 무엇을 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용자들의 인식을 지금 바꿔야 되겠죠? 네. 그러면 어떤 어휘가 들어갈 수 있냐면 인식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런 말 들어갈 수 있겠고 또한 인식 개선을 꾀하고 있다. 근데 여기는 개선은 들어갈 수가 없네요. 왜냐? 조사 때문입니다. 그죠? 여기는 를이니까요. 그래서 개선이란 의미가 들어갈 수는 있겠는데 지금 조사를 보면 개선은 우선 들어가지 못하고 인식 변화를 꾀하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인식 변화를 위해서 무슨 문구를 붙일까요? 주의 문구 같은 것들을 붙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경고 문구를 붙일 수도 있겠죠. 조금 더 중립적인 표현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널리 알리기 위한 이런 홍보 문구를 붙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어휘 찾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6번 어휘 찾기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후진국에서는 무엇이 심각해서 3명 중 1명이 충분한 섭취를 못하고 있대요. 자, 섭취는 입으로 지금 먹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충분한 영양 섭취거나 아니면은 이런 음식 섭취라는 말들이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무슨 이유 때문인지를 찾아야 될 텐데 사실 영양 음식만 보면 들어갈 수 있는 말이 많아 보여요. 그죠? 뭐 기근이 심각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뭄이 심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장만으로는 우리가 어떤 말이 들어갈지 잘 모르기 때문에 뒤에 문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더 큰 문제는 이 현상이 학습 능력 및 학습기에 무엇으로 이어져서 또다시 가난한 삶을 살게 하는 고리가 된다는 점이다 라고 끝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다시 가난한 삶이라고 하는 이 어휘를 봤을 때 이 첫 번째 후진국은 가난이 심각한 거군요. 그죠? 가난이 심각하다라고 쓸 수도 있겠고 또는 다른 말도 있죠. 경제난 이런 말들로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기근이나 가뭄이 안 되는 이유는 그거는 아주 자연적인 어떤 재해인데 그것이 바로 무조건 어떤 가난으로 이어지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적절한 어휘는 가난이나 경제난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영양 섭취를 못하면 이 현상이 학습 능력에 저하로 이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학습 기회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영양 섭취를 못하면 집중력이 저하되고 사실은 학습 기회가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손실이
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학새끼의 손실로 이어져서 또다시 가난한 삶을 살게 하는 무슨 고리가 된다. 여기는 뭐뭐의 고리라고 하는 어떤 관용적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 고리는 순환의 고리라고 하는 말로 굉장히 많이 쓰죠.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 것. 근데 여기 좋지 않은 순환이니까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 이렇게 넣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18번 문제이고요. 자, 문화산업과 관련된 부분이네요. 국제 간에 뭐가 나날이 빈번하고 잦아질까요? 지금 보니까 국제 간의 상호작용이겠죠. 그죠? 네. 교류라는 말로 우리가 한번 넣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나날이 빈번하고 잦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죠? 상황에서 문화산업에 대한 무엇이 날로 커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뒤에 보면 문화산업은 굴뚝없는 미래 전략산업으로서의 가치가 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겠죠. 그죠? 네.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을 겁니다. 자, 문화산업은 지금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인데 무엇을 창조할 수 있으므로, 그죠? 그래서 지금 미래 전략 산업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크다라고 했고요. 굴뚝 없는 미래 전략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말인 즉슨 결국은 어떤 경쟁력, 네, 경제적인 경쟁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지식 산업으로서의 이런 가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투자 대비 굉장히 생산성이나 어떤 수익성이 좋은 그런 산업들을 우리는 어떠한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으므로 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아주 적합할 겁니다. 자, 그리고 미래산업은 누구들에게 여기 대상이 들어가죠. 그리고 얼마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느냐가 무엇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미래산업, 문화산업에 대한 분이 문화를 향유하는 대상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 문화를 향유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대중들에게 얼마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 관건이다 라는 말로 넣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2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결정장애에 대한 그런 글입니다. 자, 결정장애는 완벽을 지나치게 하는 강박증이나 의존적인 성격과 같은 요인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면 완벽을 지나치게 할까요? 네. 이것을 지금 추구하겠죠. 그죠? 추구하는 이런 요인 때문에 나타납니다. 무슨 요인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 문장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데 뒷문장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러나라는 대조가 보이시죠? 자, 이렇게 대조가 나왔다면 앞에 있는 것과 분명히 우리가 비교하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결정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한 것은 사회적인 요인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요인은 사회적인 요인과는 반대되는 어떤 것일 것이다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사회적인 것과 반대된다, 대립된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지금 결정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뭐뭐한 것은 해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증가한 것은, 그죠? 많아진 것은 이라는 말이 들어갈 겁니다. 또는 급증한 것은 이런 말들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인의 불치병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결정장애, 그죠? 왜 그런지 이제 뒤에 나오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관습이나 우더른의 말씀에 따르기만 하면 됐던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를 사는 사람들은 무엇 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죠? 과거와 지금 비교하면서요, 현대사회를 사는 사람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대요. 자, 그러면은
이 정보의 홍수는 과거에 없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들어갈 수 있냐면 유례없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다라는 뜻이겠죠. 네. 홍수 속에서 너무 많은 무엇 가운데 하나를 결정해야 하냐면요. 너무 많은 선택지 가운데. 그죠? 우리가 지금 항상 너무 많은 선택지 가운데서 지금 하나를 고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정장애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2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윈블던 대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877년부터 영국에서 매해 개최되고 있는 윈블던 대회는 세계에서 가장 있는 테니스 대회 중 하나일까요? 지금 보니까 권위가 있을 것 같네요. 그죠? 네. 여러분들도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윈블던 대회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권위 있는 대회고요. 처음에는 참가자가 영국인으로 어땠을까요? 영국에서 개최됐으니까 한정이 됐겠죠. 근데 인기 상승과 함께 뭐가 커졌어요. 네, 커지면서 국제 행사가 됐습니다. 당연히 규모가 커졌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은 윈블던 대회에서 오랫동안 무엇을 면치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맥락에 따르면 이제 대회에서 우승을 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하는데 뭘 면치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냐면 고전입니다. 어려운 싸움이라는 뜻인데 우리 계속해서 승리하지 못하고 지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 라고 쓴다는 거죠. 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니스 무호이자 대회 개최국임에도 불구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동시에 들어간 걸 보니 여기도 어떤 국가이다라는 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영국에서 원래 이제 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영국은 이 테니스에 권위 있는 개최국으로서,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 현상을 주도하는 국가로서 기능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는 종주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테니스 종주국이자 개최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936년 이후 77년간 우승자를 배출하지 못했죠. 그래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계속됩니다. 한편 1986년 영국 정부는 경제 위기를 하기 위해서 은행 구조 조정을 실시했어요. 화제가 전환됐는데요. 자, 경제 위기 상황이 있었고요. 은행 구조 조정을 실시한 이유는 당연히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였겠죠. 그죠? 극복하기 위해서. 극복과 다르게 또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뜻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 중에는요. 타개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네, 위기를 타개하다. 7타와 그 다음에 10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내가 지금 쳐서 활짝 열다, 네,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뜻이죠. 자, 이와 유사하게 또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뭐냐면 타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경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우리 괜찮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은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타파라는 말은요,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뜻보다는 기존의 어떤 나쁜 제도나 습관이나 관습이나 이런 부분들을요, 없애버리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악습을 타파하다, 부정부패를 타파하다 이런 데는 쓰이지만 사실 이런 경제 위기라고 하는 예전부터 나쁘게 있었던 어떤 것이 아닌 부분에는 쓰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타개와 타파 이런 유의어의 차이들은 꼭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은행 구조 조정을 실시하고요. 자국의 금융시장을 외국 자본에 전면 어떻게 했을까요? 시장을 개방했겠죠? 그죠? 네, 시장 개방하다. 이렇게 금융정책을 단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이 약한 영국 금융기관은 도산하고요. 그 다음에 흡수합병됐네요.
결국 회사가 이제 합병되거나 그리고 도산했다는 것은 회사의 경쟁력이 약했다는 부분이겠죠. 그죠? 경쟁력이 약하거나 아니면은 자생력이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역량이 약했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흡수 합병되는 처제가 되고 말았고, 이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은 77년간 우승자를 배출하지 못한 현상과 이렇게 비슷하게 느껴져서 윈블던 효과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25번 문제인데요. 자, 신사임당이 우리나라 화폐에 등장하는 최초의 여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재밌죠? 1960년대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자금을 뭐 하고자 국민에게 저축예금을 뭐 해야 했을까요? 지금 이 추진자금을 만들어내야 해요. 그죠? 끌어내야 하니까 여기는 자금을 조달한다라는 말이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쉽게는 마련한다라는 말도 들어갈 수 있겠죠. 마련하고자 또는 조달하고자. 조달이라는 말은 이런 행정이나 경제, 경영적인 부분에서 이제 많이 쓰입니다. 그죠? 자금 조달이라는 말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조달하려면 저축예금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저축예금을 장려해야 했다 또는 권유해야 했다, 권장해야 했다 이런 말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쓸 수 없는 말이 한 가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조장한다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는 조장이란 말이 쓰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조장은 나쁜 것을 하게 만들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조장하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어휘와 같이 쓰인다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따라 저축예금에 대한 어떠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결혼 후 조폐공사를 그만둔 직원과 그녀들의 평범한 모습을 100관건에 담아냈대요. 아무래도 이런 평범한 모습들을, 가족의 모습을 담아냈다는 건 결국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줘서 저축예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함이었겠죠. 이 101건은 3차 화폐개혁으로 무엇이 정지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명이 짧은 집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정지됐을까요? 화폐가 발행되는 것들이 정지됐을 수 있겠고요. 또는 유통되는 것들도 정지가 됐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이 부서 이기주의에 대한 부분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요. 응답자의 90%가 부서 이기주의를 경험했다고 답했을 정도로 수많은 기업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무엇이 존재할까요? 자,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냐면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력하고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 비유를 했습니다. 지금. 그죠? 그럼 원래 눈에 보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장벽 같은 말들이 들어간다면 아주 적절하겠죠.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갈등은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장벽이라는 말이 더 적절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외부 환경이 시시각각 변하는 오늘날 힘을 합쳐도 모자란데 조직 내부에서는 부서 간에 무엇이나 정보 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더 쉬운 거 찾아보면 정보가 교류되는 것이, 그죠?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요. 또는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서 간 협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부서 간의 협조나 정보 공유, 정보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부서 이기주의의 주요 원인에는 사업부별 뭐에 따른 인사평가 시스템이 있을까요? 자, 사업부별로 성과를 측정하는 인사평가 시스템 때문에 이런 이기주의가 생기는 부분이겠죠. 이거 충분히 추론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자, 넘어가 보면 이는 무엇을 통해서 각 부서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사업부별 성과 시스템이니까 경쟁을 시키는 부분이잖아요. 경쟁을 통해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자기 부서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죠? 이기주의가 이런 겁니다. 이익만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합니다. 자, 조직의 갈등인데요. 어디 갈등이냐면 지금 부서 이기주의였으니까 계속 내부의 갈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기업은 무엇을 유지할 수 없을까요? 자,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성과에 따른 인사평가 시스템 하는 거는 기업이 잘 되고 이윤축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라는 말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겠죠. 네. 따라서 경영진은 이 부서 이기주의의 원인 파악 대책 마련을 통해서 조직 전체가 하나의 무엇으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움직이는 거는 사실 살아있는 생명체임을 지금 가정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여기는 유기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아주 적절해 보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맥안에서 어휘를 찾아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또 다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장 독해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 독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독해라는 데 있어서 바탕이 되는 단위입니다. 그죠? 단어와 단어가 모여서 이 문장이 되고 특히나 이 문장 독해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요. 시험 독해는 우리 선택지 독해가 있잖아요. 그 선택지가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문장의 적절성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문장 하나를 읽더라도 정말 제대로 읽는 실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예문을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시면 지문에서 이런 문장이 나왔네요.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이런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지금 5번에 있는 이 선지는 맞다라고 판단이 될 거예요. 실현 불가능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라고요. 그죠? 네.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임을 여러분들이 문장 독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장 독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문장의 성분을 먼저 이해하시고 그 문장 성분 안에서도 필수적인 성분인 주어와 서술어를 찾을 수 있는 실력들을 갖추셔야 합니다. 자, 이 주어와 서술어라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좀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문장 성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문장 성분이라는 건 문장 속에서 단어가 하는 역할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성분, 꼭 있어야 되는 어떤 주성분으로 말을 하는 것들은 이제 주어와 서술어 그리고 목적어와 보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어와 서술어는요. 어떤 문장에서도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성분이에요. 그죠? 주어와 서술어가 없는 문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필수적인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뭐 어떤 서술어의 성분이 무엇이냐, 성격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목적어가 필요할 때도 있고 보어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부속 성분인 부사어 중에서도 꼭 들어가야 되는 필수적 부사어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유연하게 그 필수 성분들을 이제 찾아주시면 되는 부분이지만 절대적으로 우선 주어와 서술어는 들어가 있어야만 한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양지하시고 이 문장 안에서 주어와 서술어 중심으로 있는 습관들을 들이시면 아무래도 방향이 흐트러질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제 문장 독해를 하시다 보면 문장이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겹문장들이 워낙 많고 그 안에 이제 수식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문장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주어 같은 것들을 특히나 왜곡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선지를 잘못 해석할 여지도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을 경계하기 위한 어떤 훈련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어와 서술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우선 서술어를 찾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말은 서술어는 무조건 맨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이죠. 네, 생각했다가 서술어입니다. 그럼 주어는 뭐냐면 이 생각을 한 주체겠죠. 그죠? 누가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찾으면 되는데 자, 문장을 보시면 중세 서양인들이 생각했겠죠. 그죠? 네, 중세 서양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럼 뭘 생각했는지가 이 중간에 나오는 거고요. 네. 자, 세계가 지금 천상계와 지상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죠? 사실은 이 안에도 하나의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서술어죠. 그리고 세계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중세 서양인들은 생각했다라는 문장과 그 다음에 세계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 문장이 원래 두 개였는데 그게 하나로 합쳐져 있는 그런 겹문장이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큰 주어를 찾아라, 전체 주어와 전체 서술어를 찾아라 라고 한다면은 중세 서양인들은 생각했다 요것을 찾아주셔야 되겠죠. 이걸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내용을 읽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자, 여기도 전체 서술어 보시면 주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주장하냐면 가장 먼저 평행론이 주장하겠죠. 네, 평행론이 무엇을 주장하는지가 이제 이 중간에 나와 있는 겁니다. 굉장히 긴데요. 여기서 또 그러면 문장이 끊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잖아요. 네, 한번 찾아볼게요. 성립하지 않으며 요게 이제 서술어입니다. 그럼 뭐가 성립하지 않는지를 또 찾아야 되겠죠? 어떤 인과관계도라고 하는 주어가 있습니다. 그죠?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성립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무엇이 성립하냐라고 봤을 때 여기는 인과관계가 성립합니다. 네, 이게 주어 서술어네요. 나머지는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잘 설명해 주는 어떤 보조적인 성분들이죠. 네, 보조적인 성분들인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어 서술어만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평행론은 주장해. 근데 뭘 주장하냐면 어떤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고 또 인과관계가 어떨 때는 성립한다고 주장해. 이거를 먼저 뼈대를 읽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들을 읽으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주어 서술어 찾는 방법 지금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필수 부분과 보충 부분을 구분을 하는 겁니다. 주어 서술어도 이미 필수 성분이었지만 이 주어 서술어 사이에 또 어떠한 필수 성분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자, 민이는 샀어요. 근데 뭘 샀는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신발을 샀습니다. 자, 목적어가 들어갔네요. 자,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주어 같은 경우는 주격조사가 붙습니다. 이걸 가지고도 우리가 좀 주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어떤 게 들어가냐면 이런 은는 또는 이가 이런 말들이 들어가고 높임어로는 깨서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목적어 같은 경우는 목적격 조사가 들어가죠. 네. 어떤 게 들어가냐면 을 또는 를 이라는 목격적 조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충 부분은 이 부분이죠. 새. 자, 이 새라고 하는 것은 신발을 꾸며주는 관형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친구는 아니에요. 없어도 이미 문장은 충분히 성립이 됐죠. 민희는 신발을 샀다 만으로도 문장은 성립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을이라는 목적어는 없으면 그때는 문장이 불완전합니다. 민희는 샀다. 그죠? 뭘 샀는지가 반드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때는 목적어라는 필수 성분이 있어야 하지만 새라고 하는 이런 수식해주는 말들은 굳이 없어도 사실은 충분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도 볼게요. 나는 되었어요. 네, 주어 서술어가 있고, 자, 그럼 뭐가 되었는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보어입니다. 보어는 이제 서술어를 조금 더 이제 꾸며주는 말이다, 보충해주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어입니다. 보충어니까요. 나는 자유인이 되었다 이고요. 이제라고 하는 요 부사는요, 네, 반드시 들어가지는 않아도 되죠. 이게 없어도 문장이 성립이 됐습니다. 보충 성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생이 닮았어요. 동생이 닮았다. 근데 닮은 상대가 반드시 정보에 주어져야 하잖아요. 그게 뭐냐? 엄마와입니다. 그죠? 누구랑 닮았다 라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럴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필수적 부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목적어는 을이나 를 같은 주격조사가 들어가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어 같은 경우는 주어하고 좀 비슷하게 주격조사와 같은 이런 이, 가 이런 복격조사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와는 주격조사도 아니고 복격조사도 아니고 목적격조사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 애들은 우리가 부사격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원래 부사라는 애 특성상 이 보충 성분에 가까운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부사이기 때문에 필수적 부사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법적인 측면으로 들어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어하고 서술어만 잘 찾으실 수 있다면 그걸 먼저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이것만으로는 문장이 좀 어색한데 라고 할 때 그 중간에 있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정보들을 찾아주시면 그게 바로 필수 성분이다 라는 거죠. 그 정도만 읽어주시더라도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내용을 읽으시면서 문장의 흐름이나 의미를 놓치지 않고 읽으실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겹문장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 이거 앞에 주어 서술어 찾으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래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겹문장들은 이렇게 문장의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죠? 문장 속 문장으로 내포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병렬적으로 이어져 있는 문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하면서 찾으셔야 되겠는데요. 자, 여기 보면 말했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보이시죠? 자, 그럼 누가 말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앞으로 가봤더니 몽테스키웨가 말한 거예요. 그죠? 몽테스키웨는 말했어요. 그리고 뭘 말했냐면 이걸 말했죠. 네. 동양의 유교 사회를 법이 아닌 도덕에 의해 다스려지는 사회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지금 이 안에 또 하나의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죠. 뭐냐면 몽테스키에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몽테스키에는 동양의 유교 사회를 법이 아닌 도덕에 의해 다스려지는 사회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의 문장이 이 안에 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병렬 문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쉼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보면 그는 정신과 신체에 관계되는 코나투스를 충동이라 부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부르는 게 누구냐면 그입니다. 자, 그고 그 다음에 그가 뭘 불렀냐면
뭐라고 불렀는지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뭘 불렀냐면 코나투스를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냐? 충동이라고 불렀어요. 이거는 필수 성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코나투스를 충동이라 부르고 이렇게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았습니다. 누가 보았냐면 여기 주어도 역시나 그는이죠. 그죠? 그는 보았어요. 뭘 보았냐면 인간도 충동을 갖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안에 또 하나의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도 갖고 있다. 충동을. 그죠? 목적어 그리고 서술어 라고 보았다 라는 말이 이제 또 들어가 있는데 어찌됐든 크게 보면 그는 코나투스를 충동이라 부르고 그는 인간도 충동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지금 이어져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제대로 독해해 주시는 연습들을 해 주시라는 거죠. 자, 이게 잘 되시면요. 이제 하나의 문단으로 넘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중요한 내용들을 빨리빨리 읽어나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예문을 보시면은요.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말은 과장되게 표현된 말이고 얼마 전 한 신문사가 어떤 패션 잡지를 창간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그죠? 지금 보면 얘도 사례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도 사례입니다. 계속해서 어떤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처럼이라고 하면서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겨냥한 마케팅 방식이 공짜 마케팅이다 라고 하면서 끝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장들을 읽을 때 이거는 약간 사례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드셨을 때 이거를 그냥 좀 읽긴 읽으실 때 빠르게 읽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처럼으로 시작하는 설명해주는 이 마지막 문장을 내가 조금 더 집중해서 읽는다라는 생각으로 읽어주시면 훨씬 더 빠르게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이 문단을 읽어내려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RFID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첫 번째 문장에서요. RFID는 태그와 그리고 단말기 그리고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 등의 장치에 의해서 실현된다 라고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이 끝나고 있어요. 자, 이 문장을 봤을 때 지금 태그, 단말기, 컴퓨터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잖아요. 뒤에서는 당연히 이 개념들을 하나씩 설명해 줄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내용들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훈련했던 주어와 서술어 중심으로 찾는 연습들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 태그는 주어죠. 빨리 서술어를 찾습니다. 보면은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 보면 정보를 단말기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이다. 요게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단말기는 여기 단말기 나왔죠? 네, 단말기는 정보를 해독해서 컴퓨터로 보내요. 네, 보낸다. 자, 정보를 해독해서 컴퓨터로 보낸다. 이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컴퓨터는 주어는 이제 어떤 걸 하냐면 지금 여기 내리고에서 한번 끊기거든요.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작업이 수행되도록 합니다. 네, 요렇게 여기는 견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읽은 내용을 보면 여기 하나 다 읽었어요. 네, RFID는 태그, 단말기, 컴퓨터 등의 장치에 의해 실현된다. 태그는 정보를 단말기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이다. 단말기는 정보를 해독해서 컴퓨터로 보낸다. 컴퓨터는 필요한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 작업이 수행되도록 한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지금 핵심적인 내용만 읽으면 아주 큰 뼈대는 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디테일한 내용들을 읽으시는 그러한 작업들을 거치시면 문장을 제대로 읽는 문장 독해가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문장 독해 훈련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독해 훈련은 저희 선택지 독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만큼 그 부분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 가질게요. 자, 8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문에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1927년에 25세의 어린 나이로 대서양을 횡단한 린드버그의 비행은 앞선 사람들보다 훨씬 먼 거리를 단독으로 비행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어떤 정보들이 나왔냐면 린드버그의 비행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요. 자, 지금 대서양을 어린 나이로 횡단했어요. 그죠? 그리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었냐면요. 지금 보면 앞선 사람들보다 훨씬 먼 거리를요, 단독으로 비행했습니다. 그죠? 훨씬 먼 거리를 단독으로 비행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정보를 주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한번 1번 문제 볼게요. 린드버그의 비행이 역사적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가 대서양을 쉬지 않고 횡단한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대서양을 쉬지 않고 횡단을 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요. 이 부분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습니다. 쉬지 않고 횡단을 했는지 라고 하는 부분들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최초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최초의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요, 이거는 정확하게 조건에서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대서양을 횡단한 최초의 사람은 아니죠. 지금 보면 앞선 사람들도 대서양을 횡단했습니다. 횡단을 하긴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린드버그는 좀 더 훨씬 먼 거리를 비행을 한 거죠. 그리고 혼자서 비행한 거죠. 그러니까 앞선 사람들도 대서양을 횡단을 했겠죠. 횡단을 했는데 우선은 여러 명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비행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린드버그보다는 조금 더 짧은 거리를 횡단했을 수는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건 잘못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린드버그의 비행 이전에는 대서양을 단독으로 횡단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단독으로 횡단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은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앞선 사람들도 대서양을 횡단했는데 두 가지의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선 사람은 우선은 훨씬 짧은 거리를 단독으로 비행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단독으로 비행했을 수 있는데 짧은 거리를요. 네. 단독으로 비행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지금 이 문장은 정확한 정보를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거 역시도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자, 에도 시대에는 존인이라 불리는 대도시의 상인과 수공업자 계층이 크게 성장했지만 존인 계층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음에도 산업공상의 엄격한 신분 제도로 인해서 사회적 지위가 낮았고 신분 상승 기회조차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존인 계층은요. 지금 보시면 대도시의 상인과 수공업자 계층임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존인 계층은 지금 신분 제도로 인해서, 그죠? 사회적 지위가 낮았고요. 그 다음에 신분 상승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자, 이 정보를 주어주고 있네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에도 시대에는 무사와 상인의 계층 간 이동이 어려웠다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에는 상인과 수공업자 계층은 나왔는데 무사와 상인이라고 하는 여기서 무사 계층은요 정확하게 언급이 되고 있진 않죠.
하지만 여러분들 찾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 산홍공상이라는 이 단어 보이시죠? 네, 이게 사실은 뭐냐? 선비. 우리 선비는 배경지식 안에서, 선비는 문사와 무사로 구분된다라는 것들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농은 농업인이죠. 그죠? 농업인. 그리고 공은 공업인. 그리고 상은 상인. 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 무사와 상인 계층 간 이동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엄격한 신분 제도로 인해서 신분 상승 기회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어휘 문제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존인 계층은 엄격한 신분 제도로 인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원인이고 지금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결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엄격한 신분 제도는요. 그냥 사회적 지위가 낮았고 신분 상승의 기회가 없었다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면 막대한 부는 축적을 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어떤 신분 상승과 관련된 부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네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선지로 가시면 이렇게 원인과 결과 같은 부분들이 잘못 바뀌어 있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서 네, 선지 독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번인데요. 조선 후기 이양법의 확대 수용 결과, 이양법이 뭐지? 네, 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선은 이 결과 광작이 확산되고 상업적 농업 경영이 가능하게 되면서 양반과 농민 가운데 다수의 분홍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확대 수용이 된 어떤 원인이 있었고요. 그게 광작이 확산되고 상업적 농업 경영을 가능하게 했네요. 그죠? 이러한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분홍이 나타났다라는 최종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1번 보겠습니다. 이양법은 광작이 확산되고 상업적 농업 경영이 가능하게 되면서 조선 후기에 확대 수용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원인이고 그 다음에 이게 결과로 나와 있죠. 그죠? 원인과 결과가 정확하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요.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고 농작물의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다수의 분홍이 출현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지문에서는 광작과 상업적 농업 경영이라고 했던 이 어휘가요. 여기서 풀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넓을 광자의 작자였잖아요.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난 게 바로 광작이죠. 그죠? 그 다음에 농작물의 판매가 활성화됐다. 판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상업이거든요. 그죠? 이런 경영이 활성화됐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수의 분홍이 나타나게 되는 계기가 맞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맞습니다. 얘도 어휘의 문제였네요. 그죠? 참고로 이양법은 모내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과학적인 질문이에요. 내분비샘 세포에서 분비된 호르몬은 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호르몬이 주어인데 요거는 모세혈관으로 확산돼서 지금 혈액을 따라서 이동하고 그 다음에 표적세포의 근처에 도달했을 때 혈관으로부터 빠져나와서 표적세포에 작용을 하네요. 그죠? 그러므로 표적세포의 반응을 일으키는 데 걸리는 시간은 호르몬이 신경전달 물질보다 오래 걸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호르몬이 오래 걸린다 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호르몬이 표적세포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의 과정을 쭉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표적세포에서 반응을 일으키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문장이었습니다. 꽤 기네요. 그죠? 자, 이제 1번 선지 보겠습니다. 호르몬은 표적세포의 근처에 도달했을 때 모세혈관으로 확산되어서 표적세포에 작용한다. 자, 지금 보면 호르몬은 표적세포의 근처에 도달하기 전에 모세혈관으로 확산되는 순서가 분명히 보였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이 두 가지의 순서를 바꿔놨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잘못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과정이 담겨 있는 경우들은요, 순서를 변경해서 오답을 고르게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신경전달 물질이 표적세포에서 반응을 일으키는 시간은 호르몬보다 짧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결국은 이 신경전달 물질하고 비교하는 이 부분 봐야 되는데 호르몬이 더 오래 걸린다고 했으니까 신경전달 물질은 더 짧다라고 얘기하는 거 정확하게 맞네요. 그죠? 그래서 맞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 문장 한 문장을 정확하게 읽고 그것을 선지에서 골라낼 수 있는 훈련까지 저희 마무리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 다음 강의에서는요, 조금 더 큰 범위에서의 독해 훈련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